저희가 이제 프리즈 키아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컬렉팅을 오래 하셨거나 이미 컬렉션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볼 필요 없이 지금 끄시면 돼요. 지금 바로 딱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 볼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는 오늘은 이제 막 미학 이야기라든가 미술사 이야기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좀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9월 달에 프리즈 키아프잖아요. 네. 키아프 프리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 작품을 사야 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많으면 뭐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키아프 프리즈에 대해서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아트부산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사실 촬영도 좀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못했죠.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흥이 나지 않았고 흥이 나야 찍는 건데 들어가기 전이 흥이 더 났어. 오히려. 들어가기 전에 딱 흥이 났는데 들어가서는 조금 흥이 좀 떨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게 단순히 비싼 작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열기 자체가 조금 수그러드는 네.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조금 그렇더라고. 이렇게 막 부스 가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찍고 뭐 이런 게 맞아요. 내가 뭐 직업 유튜버도 아니고 미술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그냥 미술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는 김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해서 했던 거. 자동차 와인도 그렇고 자동차 다 네. 취미로 하다가 이렇게 한 맞아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 다루기 전에 올해 2023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확실히 시장이 좀 다운된 느낌이 네.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 2022년 9월 달에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를 한국에서 처음 열렸죠. 프리즈 아트페어라고 하면 전 세계 3대 뭐 4대 되게 큰 아트페어예요. 프리즈로서는 맞아요. 아시아 최초예요. 최초로. 작년에는 진짜 후끈후끈했잖아요. 작년에 프리즈랑 키아프 서울을 하면서 7만 명 정도 이상이 7만 명이나 왔다 갔대? 네, 매출은 프리즈에서 1조 막 이렇게 됐다. 한 데도 있고 6천억 이상이다 하는 곳도 있는데 키아프는 공개를 안 했잖아요. 네. 너무 비교돼가지고. 추산으로는 거의 10분의 1, 일이나 600억, 대- 700억 됐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아무튼 어마어마한 매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페어의 매출 집계라는 게 얼마만큼 정확하냐를 보면 굉장히 허접하게 집계를 하더라고. 그렇죠. 실제로 매출이라는 거는 매출 세운 계약서를 끊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거나, 여기서 하나 언급할 거. 갤러리는 화랑이죠. 화랑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현금으로 사도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돼요. 갤러리 대표님이나 아니면 갤러리스트 뭐 디렉터들이나 화랑에 있는 그런 대표들이 현금으로 했을 때 계란서 발행 안 해준다, 이거 신고하면 돼요. 명백하게 맞아요. 탈세행이기 때문에 갤러리는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너무 탈세를 많이 하니까. 그림 하나 이렇게 딱 팔아놓고 뭐 1억 받고 뭐 신고 안 해. 그럼 뭐 어떻게 알아? 그쵸, 알 수가 그쵸. 없다면 등기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직거래도 아니고 갤러리에서 네, 할 때는 네. 무조건 직거래는 당연히 발행 의무가 없고요. 사업자는 당연히 발행을 네. 해야 돼요. 어쨌든 그 매출 집계라는 게 갤러리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매출 세관 계획서를 발행하거나 진짜로 이게 팔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 집계하는 게 아니라 페어가 끝날 때 뭐 팔았어요? 물어봐. 그 다음에 이거 팔았어요 하면 작품 가격이 있잖아. 그대로 그냥 합산에 때려 넣는 거야. 근데 실제로 페어 끝날 때까지 내가 살게요 해놓고 에이 생각해보니까 안 살려 이런 사람 되게 많고요. 취소하는 경우도 엄청 있고. 많아요. 이번에 아트부산에서 저도 한 점을 샀는데 당연히 전 입금을 했죠. 근데 페어 끝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인보이스가 날라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입금을 했는데 생각보다 입금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현장의 분위기 딱 휩쓸려가지고 막 너무 예뻐. 막 사람들도 막 사고 싶어하고 내가 당장 안 사면 이 사람 살 것 같고 딱 사. 그러고 나서 딱 집에 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변에서도 그거 왜 샀니? 막 이래. 그러니까 안 사.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페어에서의 매출 집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게 팔렸느냐를 보면 맞아요. 몰라요. 추산일 뿐이죠. 그리고 모든 페어들은 자기들 매출을 부풀려요. 우리 뭐 1000억 팔았어요, 뭐 600억 팔았어요 이러면 갤러리들이 그걸 보고 이번 페어 되게 잘 됐나 봐, 내년에도 우리 참가하자. 참가를 하면 페어는 뭐예요? 페어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야. 다 사기업에서 하는 거야.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면 갤러리 때 임대료 받죠. 엄청 비싸요 그것도. 네. 한 10평 남짓한 공간이 뭐 17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래요. 설치비 다 따로 받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항상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프리즈 때 왔던 엄청 비싼 작품들이 있어. 몇십억짜리들. 네. 전 세계 순회하면서 한 번도 안 팔렸던 작품들도 되게 많았어. 피카소도 그랬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그게 전에 있었던 마이애미 아트바젤이나 뉴욕 프리즈나 네. 이런 데서 안 팔렸던 게 그대로 또 온 거야. 그것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작년엔 그럼에도 굉장히 핫했다는 건 맞아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뭐 누구나 느낄 수 있었고, 올해는 어떨까를 생각해 볼 때 작년에는 저는 아트부산도 가고 이제 프리즈 이제 키아프도 갔었고, 올해도 이제 아트부산 네. 갔다 왔고 프리즈 키아프는 아직 열리기 전이고 한데, 작년 키아프 프리즈 때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어요. 맞-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9월 달에는 좀 불경기의 징조들,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징조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래도 이제 미술 시장은 좀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네. 좀 있고, 어쨌든 작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다. 근데 올해는 한국 미술 시장 특히 글로벌 마켓에 비해서 한국 마켓이 훨씬 더 많이 쪼그라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물론 기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플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매의 기록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라이브 아트도 있고 아트넷도 있고 그런 것들을 써보면 한 경매에서 낙찰된 낙찰 가액이 나와요. 네, 전체 총 네. 낙찰 가액이. 작년 5월하고 올해 5월하고 딱 비교해보고 작년 4월하고 올해 4월하고 딱 비교해보면 낙찰 가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해외 3대 뭐 소더비, 크리스티 같은 메이저 경매가 20-30% 매출이 작년 대비 준다고 했을 때 서울 옥션하고 K 옥션 뭐 60% 정도 줄었어요. 맞- 반토막이 났고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유찰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어떤 경매는 K랑 서울 옥션에서 경매를 하면 유찰률이 막 40% 이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소더비랑 크리스티 여기는 이제 시작가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도 유찰률 좀 적고 낙찰은 되고 그리고 이제 메가 경매들이 있잖아요. 폴 앨런 컬렉션 뭐 경매다. 그 경매 하나에서 2조 낙찰 가액이 나오는 거죠. 모더니즘 이런 네. 작품 나오면 뭐 피카소, 몬드리안 뭐 이런 애들 나오고 막 하면 걔들이 이제 가격을 좀 때려주고 그런 메가 경매들이 해외 경매에서밖에 없고 그리고 한국 컬렉터들은 요즘 뭐가 있냐면 오히려 한국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호황기 때에는 이거는 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데 호황기 때에는 오히려 해외 경매보다 한국 경매가 더 잘 돼.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해외 작가 베이스로.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거 1억에 팔려. 근데 한국에서는 2억에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익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크리스티나 뭐 이런 데서 경매를 받고 가지고 오자마자 서울 옥션에 내는 맞아. 거야. 근데 이 시작가가 여기서 낙찰받은 금액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자기 마진까지 얻는 가격을 시작가로 내는 거야. 근데 호황기 때 이게 팔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되게 그런 케이스를 재작년에 많았어요. 2021년. 재작년부터 해서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게 많았던 이유가 국내에서 컬렉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해외 정보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해외 마켓에서 이게 1억에 팔리는데 이걸 2억 주고 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보가 오픈되지 않길 바라겠죠. 오픈이 되면 자기가 그 차익거래 못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정보가 어둡다 보니까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다 사람들이 물렸어. 그 사람 다 물렸어 지금. 어쨌든 호황기 땐 그랬었고 근데 불황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마켓이 위축이 되고 해외도 위축이 됐지만 덜 위축이 되다 네. 보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해외 경매가 더 잘 돼요. 예를 들어 조디 레이베스 같은 대표적이죠. 경우도 한국에서 6천만 원도 유찰됐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그래도 그것보다 높게 되거든요. 훨씬- 한국 마켓은 너무 작다. 조금만 경기 불황이 오면 컬렉터층이 너무 얇다 보니까 호황이 왔을 때는 너도 컬렉터 나도 컬렉터 너도 컬렉터 나도 막 이렇게 늘어나 컬렉터가. 그러다가 불황이 오면 싹 줄어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 밑에 있는 10%에서 한 20% 정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콘크리트 컬렉터라서 불황이든 호황이든 계속 사는 사람들. 네. 근데 사는 빈도는 줄 수 있고 금액은 줄 수 있겠지만 불황이든 호황이든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컬렉팅하기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한 20% 정도 되고 80%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말은 초보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초보자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말은 커머셜 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링블링, 동물원, 식물원, 파브레, 곤충기 막 이런 거 그리는 거 이것도 물론 동물원이긴 하죠. 그런 캐릭터 위주의 캐릭터도 되게 이렇게 요시토모 나라나 이런 것처럼 탄탄하게 자기 작품 세계를 막 쌓아오고 귀엽고 블링블링하지만 로카쿠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온 작가가 아니라 호황기 때 그냥 반짝 떠가지고 네. 토끼 막 그리고 부엉이 그리면서 눈깔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런 작가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네. 로카쿠 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이제 이름 작가 뭐니? 이름은 좀 그렇게 짭퉁 그림도 다 팔렸어요 정말.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올해 시장은 좀 많이 쭈그러들고 있고요. 아트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는 또 매출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모르지만 작년 대비 매출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작품의 어떤 질과 양을 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인기 많은 작가들은 또 받기가 어려워요. 다 팔린 갤러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인기 많은 작가들은 아직도 되게 받기는 쉽지가 네. 않아요. 결국 이게 물이 빠지게 되면 누가 맨몸으로 헤엄치고 있고 뭐 이런 게 다 알 수 있다 네. 보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거품이 빠지게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키아프 넘어가기 전에 아트부산에서 형은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작가나 그림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신지 작가들의 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또 문화시 작가 좀 좋게 봤고요. 되게 무명 작가인 줄 알았어. 신지 작가구나 하고 거기 갤러리 대표님한테 대표님도 몰랐어요. 옆에 이제 당연히 거기서 일하시는 뭐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 작가는 어떤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와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표님한테 근데 이 작가의 철학적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명함 교환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갤러리 방문을 했는데 아트부산 끝나고 나서 네네. 다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다 팔렸지? 이러면서 혼자 이랬는데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꽤 인지도가 있는 네. 그리고 팬들도 되게 많은 그런 작가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Everyday Monday라는 갤러리인데 저는 이제 거길 형이랑 이제 따로 거길 둘러보다가 굉장히 그 부스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미 뭐 다 팔렸다고 그러고 저도 굉장히 문화시 작가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봤었고 개인적으로는 정지훈 작가랑 그다음 우국원 작가의 신작이 이번에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작가라고 하면 창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창의적이라는 말은 어쨌든 우리가 미술사의 흐름을 보면 아무리 창의적인 사람도 그 사람이 했던 거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현대의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에 맞춰서 또는 뭐 새로 개발된 새로 발견된 어떤 물질이나 형식에 네. 맞춰서 변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가장 열광하는 구상 작가 누가 있냐를 보면 구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뭐 조지 콘도도 있을 거고 니콜라스 파티도 있을 거고 이런 작가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미술사에 찾아보면 다 누가 이미 했던 거야. 다 누군가가 했지만 그 작가의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디서 뭐 그냥 대충 본 것 같은데 뭐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독특하네 이런 느낌이 딱 들 때 난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 시인에서 봤을 때 우고원 작가도 캐릭터를 그리는 작가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독특한 텍스처를 거기다가 얹음으로써 네. 이색적인 느낌을 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고원처럼 그리는 작가가 한국에는 일단 없고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봐도 이렇게 그리는 작가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저도 핫한 작가들 나는 다 찾아보는데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우고원 작가 좋게 보는 게 그거예요. 뭐 지금 뭐 경매 잘 되고 고점 대비는 좀 이제 조정이 됐지만 핫하고 받기 어렵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림 보면 똑똑하잖아. 자기만의 색깔이 그렇죠. 이거 본다 로카코 짝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그런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의성이 고갈된 그림이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면서 독특하면서 대중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구원이 딱 좀 들어맞았고 우구원의 그런 독특한 텍스처는 사실 처음 쓴 건 아니잖아요. 네네. 서울 옥션, K 옥션 정말 뭐 항상 나오는데 그런 당시의 작품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기법에 있어서 좀 정점에 이르렀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최근작들이 확실히 좀 컬러감이 좀 돋보이고 컬러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쓰고 예전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구원 작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 분도 있겠지만 20년 이전작 그 작품들 보면 예술품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캐릭터라이즈 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최근 작품들 보면 작품 같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리고 문화시는 좋았던 게 동양학과를 나와서 한지에다 그리는데 한지에다가 먹으로 이렇게 가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겹을 쌓아서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작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던 작품 중에서. 이제 형 말씀하신 작가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또 볼만한 게 있긴 했는데 맞아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좋은 작가들 많았어요.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도 없이 열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트부산 얘기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프리즈 키아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컬렉팅을 오래 하셨거나 이미 컬렉션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볼 필요 없지. 지금 끄시면 돼요. 지금 바로 딱 뒤로 가게 누르시면 되고 볼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뭐 페어는 작품 사는 곳이잖아요. 제가 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트페어는 작품 사러 가는 곳은 아니에요. 네트워킹 하러 가는 곳이에요. 지금도 아트페어가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거든요. 뉴욕에서도 무슨 페어가 열리고 있고 계속 페어가 열려요. 1년 내내 페어가 열려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가볼 수가 없잖아. 백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다 가? 그거 그냥 PDF 팔면 보는 거지. 중요한 거는 페어를 시작하기 전에 2, 3주 전부터 인터레스트를 모아요. 인터레스트가 뭐냐? 우리 갤러리에서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올 건데 관심이 있어? 라고 기존 고객들한테 돌려요. 근데 이건 갤러리 정책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그렇게 돌려요. 일부 갤러리는 나 현장에서 팔 거야 이런 갤러리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런 갤러리는. 현장에서 팔더라도 소품만 팔아요. 소품만. 그리고 큰 작품이고 좋은 작품들은 절대 그냥 주진 않아요. 근데 내가 기존 고객이 아니면 파일을 못 받잖아. 파일을 못 받으면 작품을 못 사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현장 가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대. 남은 거는 시장성 없는 것만 남아있죠. 결국 이게 페어 얘기를 하다 보면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술 작품이 미리 다 팔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컨더리 마켓보다 프라이머리 마켓 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수지 카가 있어. 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갤러리 가격이 작년에 5만 유로인데 어드바이저 써서 사면 뭐 거기다 좀 피를 줄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난단 말이야. 프라이머리 가격은. 근데 세컨더리 나가면 거의 3배, 4배 간단 말이에요. 카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들 보면 경매 가면 대략 한 20만 불에서 지금 시장이 좀 다운됐는데도 18만 불, 17만 불 이상에 팔려요. 그러면 당장 이거 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카가를 갖고 싶어. 근데 경매로 사거나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면 15만 불 이상을 줘야 돼. 근데 프라이머리에서 사면 6, 7천이면 산단 말이야. 당연히 6, 7천 사고 싶잖아 누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사자마자 바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서 블랙리스트 돼가지고 다시 그 사람 작품 안 줘. 다시 안 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럼 어떻게 사야 돼? 라고 물어봐요. 자 다음 단계. PDF 파일을 받아야 돼. 일단 받아야 돼. 인터레스트 넣으면 99.9%는 다 떨어질 거예요. 컬렉션이 진짜 좋거나 그 갤러리랑 엄청 관계가 좋거나 미리 크레딧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못 받아요. PDF 받아봐 소용없어요. 그래도 일단 받는 게 좋고 그다음 인터레스트를 넣어야 되고 PDF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키아프 프리즈 때 참가하는 갤러리 미리 알아야 돼. 그럼 미리 어떻게 아냐? 프리즈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손 안 대고 쿠플려 그래. 그러면 그 갤러리를 어떻게 알아 물어봐. 야 이 바보야. 프리즈 아트페어가 엄청 큰 아트페어인데 홈페이지 있겠지? 홈페이지 가면 있을 거 없을 거야? 있겠지. 그럼 거기 가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많이 물어보셨구나. 아니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잖아 자꾸.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참여 갤러리가 다 나와 있고 인터레스트를 넣는 과정에서 갤러리 쪽에서도 등록을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 소개를 받으면 가장 좋지만 솔직히 컬렉팅을 빡세게 한 2, 3년만 하면 웬만한 이름 알려진 해외 갤러리들하고 네트워크가 생겨요. 근데 네트워크가 뭐 깊은 네트워크냐 얕은 네트워크냐 그거의 차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씹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깊은 네트워크면 바로 대답을 해주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작품을 좀 받으려면 일찍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5월달, 6월달에 프리즈 참가하는 갤러리들 중에 일부 갤러리스트들이 한국 서울 출장을 와요. 이미 아침에 약속, 점심 약속, 중간에 커피 챗 그리고 저녁 약속 하루에 4탕을 떼요. 보통 4탕 다 클라이언트랑 만나는 거예요. 그럼 5일 동안 만나면 한 20명의 컬렉터랑 만나는 거잖아요. 20명 정도의 컬렉터 한국 고객들하고 만나고 가는 거죠. 기존 고객일 수도 있고 소개받은 고객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가요. 왜 그렇게 만나냐 갤러리스트들이 해외에서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컬렉팅을 하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리셀링을 바로 하는 그런 플리퍼인지 진지하게 하는 친구인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고객이 많으면 좋으니까 자기가 이 갤러리 일하러 딴 데 가도 이 고객들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와가지고 관계 맺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어느 정도 좋으면 PD 파일 보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짜로 미친 듯이 친한 갤러리가 아닌 이상 속된 말로 돈 되는 작가 아니면 먼저 그렇게 잘 안 줘요. 왜냐면 걔들도 너무 바쁘고 전 세계 클라이언트 다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갤러리스트들이 생각보다 일이 되게 많아요. 잘 까먹어요. 애들이 잘 까먹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너희 갤러리에서 이런 작가가 나오는 것 같고 이 작가는 나 예전부터 봐왔고 그리고 1년 전부터 쭉 찾았는데 나 이 작가 이번에 꼭 소장하고 싶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메일을 써야 돼요. 그걸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채팅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뭐니? 거기 이게 사실은 보통의 끈기가 좀 되지 않더라고. 내가 그냥 람보르기니 하나 살게 이번 레벨트 계약금 7천만 원 7천만 원 딱 넣어놓고 기다리기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수요자인데 공급자가 와서 사주세요 이런 작품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다 안 되는 작품일 거고 돈이 되는 작품들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팔아서 돈을 남기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컨더리 살 건지 프라이머리 살 건지 이걸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누구나 프라이머리를 받고 싶어. 근데 못 받아서 문제죠. 근데 뭐 이런 차원에서 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프라이머리 가격이 더 좋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작가를 받으려면 본인이 먼저 움직이면서 메일을 쓰고 컨택하고 쪼르고 그 갤러리가 정말 괜찮은 갤러리다 싶으면 작품도 하나씩 사주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하나도 안 사준 사람한테 잘 안 줘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람보르기니 같은 거보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람보르기니는 내가 못 사면 못 판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는 답을 안 줘요. 그리고 또 답을 줘도 확답을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카 브랜드에서 한정판 받고 이런 거는 많이 사면 되거든요. 근데 또 미술이 많이 산다고만 주는 게 아니야. 물론 많이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면 주죠. 1,000만 원을 막 써주면 주긴 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진 예산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작품과 그리고 내가 여기 들여야 될 노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생각도 한번 해보고 주변에 이런 마켓을 잘 아는 또는 갤러리 컨택을 많이 해본 주변에 좀 고수 컬렉터들한테 좀 물어보고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절대 컬렉터는 동료 컬렉터한테 좋은 갤러리스트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경쟁자가 될까봐. 주식은 내가 작전주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얘한테 알려줘도 얘도 벌고 나도 벌 수가 있거든. 왜냐면 좋은 종목이니까. 근데 미술은 그렇지가 않아. 미술은 하나밖에 없어. 작품이.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이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 작년에 한스라는 동생한테 메이크롬 LA 갤러리 오너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컨택을 해서 같이 받았어 우리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서로 약간 신사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스 같은 경우는 형이 무조건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내가 고를게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했으니까 같이 받으면 더 좋고 아니어도 자기 상관없다. 자기 나중에 받아도 된다. 근데 갤러리 오너가 우리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제일 좋은 거 2점을 그냥 너희 둘이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 근데 받기 힘든 작가거든. 그런 케이스 되게 드문 경우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잘 소개를 안 시켜줘요. 사실은 소개를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좀 사기 싫은 걸 사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얼굴 트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미리 참가 갤러리를 좀 검색을 해보고 갤러리 들어가면 작가군이 쫙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예를 들어서 페로팅 작가군이 몇십 명 있잖아. 40명 막 이렇게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내가 딱 좋아하는 작가가 그 갤러리 딱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 그 갤러리를 그냥 제낄 수가 있잖아요. 아, 이 갤러리에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없구나.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갤러리 작가들 중에 미술 시장에 좀 오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작가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 작가 괜찮은 것 같다면 유심히 보고 그래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안 사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또 유심히 본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도 생각해보면 처음에 아트페어 갔을 때 내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그때 당시에 컬렉팅 할 수 있는 작가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지금 컬렉팅 하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작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유심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중하게 이메일을 쓰고 이메일을 쓸 때 해외 갤러리 애들은 거의 다 컬렉션 리스트를 요구를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죠.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받자마자
뒤로 리세일을 많이 한다라고 좀 소문도 많이 나고 해서 물론 유럽 애들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얘들이 검증을 하려고 하죠. 검증하시는 방법이 없잖아요. 코플 점수대 이럴 수도 없고 너 대학교 졸업증명서 내 이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컬렉션 리스트를 보내달라 이거거든요. 컬렉션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컬렉터의 얼굴인데 리스트를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되게 전략적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작품 10개가 있어. 다섯을 보내는 거 봐보고 갤러리의 컨셉에 맞게 작품이라는 게 갤러리들이 원하는 건 컬렉터가 얼마나 자기 철학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말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컬렉팅하는 사람 솔직히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개념 미술도 좋을 수도 있고 커머셜 아트가 좋을 수도 있고 다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갤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좀 미리 파악을 해보시고 수정을 좀 해보시고 이 갤러리가 뭐 이런 씬에 있는 작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씬에 있는 그런 거와 좀 비슷한 아니면 또 마켓에서 누가 봐도 되게 시리어스하게 보이는 작가들 플러스 솔직히 말하면 좀 비싼 작가들 그런 작가들 좀 위주로 좀 컬렉션 리스트를 구성을 해서 보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비싸지 않은 작가라고 해도 내가 이 작가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더 붙여주면 더 좋게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술책 써서 솔직히 인쇄 그거 받아봤자 얼마 안 돼요. 신인 작가 소품도 못 사는 그 정도 금액인데 저는 사실 책을 쓴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었어요. 메일 같은 거 보내고 어필할 때 미술책도 썼어 라고 하는 걸 좀 어필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쓴 것도 솔직히 좀 있어요. 물론 뭐 내가 재밌어서 쓴 게 제일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 컨택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설령 이번 프리즈 때 작품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한번 메일을 보내고 서로 좀 메일 주고 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이야 이러면 또 좋은 관계가 되고 그 다음을 노려볼 그 다음을 노릴 수 있는 거죠. 아트페어는 작품 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네트워킹을 하고 커넥션을 좀 만들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만들려고 아트페어를 가는 거지. 이미 작품 판매는 그 아트페어 전에 거의 다 끝나고요. 좋은 작품 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안 가면 안 돼. 가서 구석에 숨겨져 있는 작품을 다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득템하시길 바라고 근데 이런 준비를 꼭 해야 된다. 갤러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내 작가가 리셀러나 너무 초보자한테 가 있기 싫잖아요. 리스크죠 그게. 기왕이면 구매력 있는 컬렉터한테 멋있게 들어가길 원하니까 그런 리스트를 보는 건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보자분들은 그걸 보내야 되는 건 줄도 모르거든요. 구매하고 싶어 그 메시지만 딱 보내시는데 그래서 답이 안 왔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원래 답장 잘 안 해요. 네, 근데 원래 안 해요. 보내도 안 오기도 해요. 어쨌든 내 컬렉션을 보강을 하는 게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컬렉션 리스트가 생기면서 그 확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친해지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친해지려면 너 그래서 뭐 했는데를 또 물어보거든요. 어떤 컬렉팅을 진짜 프라이머리도 내가 구매를 하면서 딥하게 해보실 분이라면 컬렉션 리스트를 어떻게 해서든 일단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놓치면 안 될 부분이에요. 네, 이 말의 전제는 이제 오랫동안 컬렉팅을 하실 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단타로 치고 빠질 거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나 받아가지고 팔면 되는 거고 컬렉팅을 오래 할 거고 이 미술씬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갤러리들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계속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빌드업을 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호황기 때 컬렉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불황기를 맞았는데 느낀 게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는 또 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또 이런 걸 샀어야 되는구나. 이런 후회도 들고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고 또 이 미술시장이라는 데가 하이에나들이 정말 많아요.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는 똥파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똥파리가 단순히 뭐 딜러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컬렉터들도 되게 많아요. 컬렉터가 컬렉터를 뜯어먹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친한 정말 믿을만한 사람한테 꼭 한번 돌다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해.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 답장 아예 안 해요.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맥락 없는 질문은 답장 절대 안 하거든요. 답장해봤자 난 피곤하고 4시간을 써야 되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 공유하고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뭐가 있어. 그 떠보는 사람도 굉장히 떠보는 사람 너무 많고 많으니까 자꾸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봤냐? 들어가서 일단 보고 학습을 하고 물어봐라. 처음부터 열까지 내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입에 떠먹여줘야 되냐? 내가 이랬거든. 아, 얘 미안하대 자기가 가서 그럼 다신 그런 질문 하지 마 이랬죠. 형은 지금 좀 화가 나시는 상태인데 저는 비교적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형한테 물어보기 좀 그러신 거는 바빠 죽겠는데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올해 키아포 프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9월달이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도 컬렉션을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하기에 시간이 있는 곳도 있어서 그리고 컬렉션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마음 편히 이제부터 좀 시작해봐야지 하면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소개를 받으면 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아는 사람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이러면 좀 더 쉽게 컨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저리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든 DM 주시면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형은 답을 안 하실 거니까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